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북입니다. 예, 오늘은 24년 12월 5일이고 목요일입니다. 예, 자, 비상계엄령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윤곽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국회 질의하는 내용들을 오랜만에 좀 한참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또 오르는 생각들. 그래서 뭐 국내 부분에 있어서는 뭐 희한한 일이 발생하고 있지만 국내 정치 선명성은 상당히 대단하다. 뭐 제가 세상을 많이 돌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핵심에 접근하는 경우가 좀 드물어요. 안 그러면 있더라도 엄청나게 소수구나. 아, 저 갖고는 제 목소리가 들리지 않겠구나. 국민한테 연결이 안 되겠구나. 그냥 양념을 하나씩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자, 일단 그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윤석열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떠났다. 그래서 지금 제가 대문 사진에 올린 이 옛날에 학생이 그렸다는 이 카툰하고 똑같습니다. 예, 독재죠. 독재란 말을 아직 모르겠습니다. 정치권 왜 쓰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독재입니다. 이번에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이미 독재 신호탄을 스스로 이야기했어요. 이게 독재 시작임을. 이번 이제 계엄령 내리는 그 과정을 보고 또 그것을 자기가 해석하는 관점을 봤을 때, 네, 이미 열차는 떠난 거예요. 미국이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미국의 진짜 강력하게 경고를 할 때는 뭐 잽을 주고받고 정치적 제스처가 아닐 때는 엄청나게 진지하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한 언어로 정중하지만 이번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맥락을 봤을 때 당연히 이해가 돼요. 근데 윤석열은 그걸 무시하기로 작정을 이미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2년 전인가요? 낸시 펠로시 와서 그 담대한 구상 두 분 다시 떠올리기 싫은 기억일 겁니다. 윤석열한테. 그때 미국한테 당한 거거든요. 힘에 눌려서. 그런 꼴 다시 안 당한다. 난 내 갈 길로 간다. 어제 어떤 분이 댓글에 소시오패스 같다 이런 이야기를 적으신 분이 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예,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요, 우리하고. 전혀. 예. 그래서 이것은 역대급 지금 사안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제 그제 일은 시작이에요, 이제 정말이에요. 근데 거꾸로 이제 이렇게 하면은 옆에서 말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지만, 예, 그 중에 하나는 북미 종전 협상이 되게 촉진될 수 있다. 윤석열을 틀어막기 위해서. 그런 과정에서 윤석열은 오히려 몸이 더 달아올라서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가 있다. 팔다리는 따라서 안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야당과 국민들은 탄핵을 계속 요구할 수밖에 없다. 탄핵의 사유는 아주 늘어나고 있어요. 반란, 수개죄, 내란죄까지 포함이에요. 확실하게. 그럼 당연히 탄핵이에요. 이미 법조계에서 의견이 간접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탄핵, 이거는 계엄령 발동 사안이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이번에 탄핵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국민들이 이번에 참지 않을 거예요. 그리로 나서게 됩니다. 야당도 맹공을 풀어붙겠죠. 미국과 손을 잡겠죠. 미국의 캐비넷이 열리면서 뭐 다른 추가 정부가 더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명태균 게이트에 준하는 그런 것들이. 그러나 제 이야기는 윤석열이 이미 떠났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 북미 종전선이 진도가 빨리 뺄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까지 상당히 많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위험한 겨울이에요. 우리 안전벨트 꽉 매야 됩니다, 지금. 자,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이러한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핵심 키워드들을 연결시켜서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나라 지식사회의 책임 방기고 언론의 책임 방기예요. 예.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참고하시는 거 아시죠? 네, 있는 그대로 제가 말하는 그대로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오늘 국회 방송을 좀 쭉 보다 보니까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이번에 벌써 이제 사임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있죠. 그 인사청문회 끄니까 뭐 한두 달 전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 김민석 의원실에서 박근혜 때 그 계엄령 문건 거기에 한 자료를 보여준 거예요. 그때 상황이랑 지금 상황이랑 똑같거든요. 이거 상당히 전체를 그림을 파악하는데 좋아요. 왜냐하면 그때 박근혜 당시에
계엄령을 준비했을 때도 야대였어요. 야대. 그래서 이것을 참고 안 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국회 임시회의를 소집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에 가기를 시도할 수 있다. 이것은 헌법 77조에 나와 있어요. 이것은 이제 군에서 적은 거예요. 군에서. 박근혜 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 시 대통령을 해제해야 함. 헌법 77조 돼 있죠.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국회는 여소야대 정국으로 의결 정족수 충족하고 계엄 해제 가능하다. 이번에 그렇게 일이 발생한 거잖아요. 예. 그 당시 국회의원 299명 중 진보 성향 160 이런 건 뭐 지금 상황에 같다는 뜻이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돌파를 할 거냐. 이런 상황에서 국회를 막으면 내란죄가 돼요. 국회를 막으면 내란죄가 되고, 군을 동원해서 막게 되면 반란죄가 돼요. 요번에 지금 그렇게 된 거잖아요. 내란죄, 반란죄는 거의 확실합니다. 그게 탄핵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떤 작전을 폈느냐. 당과 당정 협의를 통해서 국회의원 설득 및 계엄 해제권 직권 상정을 원천 차단한다. 말로 해서 설득해서 안 하게 한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좀 지저분한 이야기도 적혀져 있어요. 여당을 통해서 계엄의 필요성 및 최단 기간 내에 해제하겠다. 잠깐 하고 말겠다. 네, 약속을 통해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유도한다. 물리적으로 국회가 틀어막겠다는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노태우 전두환이 그것 때문에 내란죄로 선고를 받았잖아요. 뭐 반란죄인지 내란죄인지 뒤에 어떤 분이 설명 잘 하셨는데 그걸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만 형법상으로는 내란죄고 군법상으로는 반란죄예요. 반란죄가 훨씬 벌이 무겁습니다. 반란 수괴는 사형이다. 자, 그 외에 당정 협의 제한 시 해제 요구안 직권상정 차단 방안 검토. 요번에 요걸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란 반란죄로 바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헌법기관 틀을 막으면 내란 반란죄예요. 자, 그래서 그 밑에 구체적인 안이 이거예요. 당시에도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 처리로 의결 정족수 미달을 유도한다. 국회의원들을 다른 이유로 잡아 넣어서 정족수, 즉 국회 의결에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게 된다. 못하게 하겠다. 이거예요. 자, 그 어떻게 하겠느냐? 활동 금지 포고령, 정치 활동 금지, 시위 금지, 뭐 이번에도 나왔죠. 똑같은 거.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 시에 구속 수사 등 엄정 처리 관련 경고문을 발표해서 좀 이상한 행동하면 바로 잡아넣겠다는 거예요. 말로 해서 안 되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족수를 못 맞추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도 물리적으로 틀어막겠다는 이야기는 없거든요. 왜? 자기들 선배인 전두환과 노태우가 그래가지고 죽을 뻔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이 선택한 방법은 그거예요. 자, 이번에 여러 가지 나온 자료를 봤을 때 무장은 했습니다. 국방장관의 명의로 국회에 진입을 지시했고, 이게 지금 문제가 또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당연히 이제 통수권, 지휘권으로 보면은 계엄사령관 위에 국방장관이 있고 그 위에 대통령이 있지만 군을 명령을 할 때는 이동이나 무장이나 이런 걸 명령할 때는 군에 의해서만 명령이 돼야 돼요. 지금 국방장관은 민간인인 신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엄사령관 난 몰랐다. 그게 가는지. 김어준이 운영하는 회사를 틀어막기 위해서 10명의 계엄군을 보낸 걸 난 몰랐다. 그럼 누가 명령했냐? 국방장관이 했다는 거잖아요. 이 자체도 위법이에요. 아주 강하게. 자, 그리고 방첩대장의 충암고 지시로 경찰이 동원됐다. 이런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일처리하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주주의는 절차거든요. 완전히 무시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뭐냐면은 그런 자가 이런 위치에까지 검찰총장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 검찰 내부에서 계속 성장해서 검찰 조직이라는 게 살아있는 화석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무소불위라는 거예요, 지금. 네. 그 옛날에 하던 그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나라 국정 운영을. 그럼 자기는 뭐가 잘못된지 아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런 위험한 인물이 대통령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더 위험해질 것입니다. 분명히 사단이 하면 납니다. 어제는 몸풀기에 불과해요.
똑같은 상황인데 우리는 바로 국회 진입 지시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계엄사령관이 내가 자기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일부 보도 나오는 걸 봐서는 국방장관의 지시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장하고 들어가라. 도착하고 보니 여의도더라. 이거거든요. 이거는 5년 하고 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선택이 전혀 아닙니다. 자신의 정권이 영속된다. 라는 것이 전제에 깔려 있어요, 여기에. 그게 한동훈이 받아먹든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내가 죽을 때까지 나의 권력과 김건희의 권력은 손을 댈 수 없게 만들어 놓겠다. 그런 마음 자세가 아니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자, 큰 코 다치겠죠. 네. 자, 어떤 분이 답글 다신 거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관련해서 정리를 잘 하신 것 같아서 옮겨드립니다. 형법상 내란죄 충분히 성립 가능하고, 군 형법상 반란죄 충분히 성립 가능하고, 군 형법상 반란 수괴는 사형만 구정되어 있다. 무조건 사형이다. 국회에서 707 군인의 총구를 잡은 이는 민주당의 안규령 부대변인이다. 예, 그래서 이름을 알려주신 분이 여러 계셨어요. 예. 자, 4번. 무엇보다도 국지전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큰 위협이라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도 해야 돼요. 자, 야당의 압력은 더 거세질 것이고, 탄핵의 명분은 수직 상승했어요. 국민들도 이제 나설 거예요. 미국의 압박도 가중되고 있어요. 일본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전혀. 이 상황에서 윤석열이 향할 곳은 어디겠습니까? 또다시 계엄령이다. 이번에는 계엄령을 막아서질 수 없는 조건으로 가겠다. 뭐 전쟁이다. 그렇다는 거예요. 예, 탄핵이 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탄핵 60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 임기 시작할 때 그 무렵까지죠. 그러니까 그보다는 조금 더 가야 되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 기간이 엄청나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60일이라는 기간이 지나서 탄핵이 되고 그 전에 트럼프가 북한하고 화해하는 모습을 확 보이고 그게 지금 윤석열 행동을 봤을 때 트럼프가 우선순위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북한과의 협상. 그러면 취임하고 나면 그것을 거스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미 독재 상태에 들어갔다고 저 보는 거예요. 시간 한 50일 남았다. 예. 자, 그 과정에서 탄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이 안 하는 것으로 자기들은 당론을 지지 안 하는 것으로 정했다고 하니 이제 시위가 시끄러워지겠죠, 거리가. 자,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시간 한 두 달, 특히 트럼프 당선 전까지 지금 미국의 뜻을 거스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거든요. 미국의 강도는 계속 올라갈 것이고 더 큰 캐비넷이 열리면서 더 많은 것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이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혼란이고 그 정점은 북한과의 무력 충돌이다. 북한이 안 하면 우리가 자작극을 했으라도 한다. 난 그렇게 봅니다. 예. 예전부터 말씀드려온 겁니다. 탄핵으로 결정나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수를 가려더라도 탄핵까지 가지 않아요. 그럼 전쟁밖에 없어요 지금. 자, 김민석 의원이 옛날에 이걸 탄핵 이야기를 처음 꺼낸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과거 국회 국방부 장관들한테 물었던 겁니다. 다. 예. 너 계엄령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거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간접적인 증거들이 보였죠. 중앙고 라인을 따라서 서로 의견 주고받는 그런 모습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목조목 따지는 건데 대답을 보십시오. 대답할 가치가 없다. 계엄은 불가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아니죠. 자, 여기에 대해서도 언론들이 반성하는 기색은 전혀 없어요. 굳이 반성을 꼭 하라가 아니라 이거 해서 뭐가 잘못됐지 하고 그걸 뒤져보는 되돌아보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지 당장 우리의 현실에서 미래에 닥칠 일에 대해서 생각할 때 기준이 좀 바뀔 거잖아요. 좀 나아질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언론은 그렇지 않아요. 또 똑같은 실수 계속 반복. 네. 로봇이죠. 자,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이거 보니까 44년 6개월 만이더라고요. 마지막이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요겁니다. 그때 신군부가 등장했을 그때였죠. 44년 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40대 이하는 50대 이하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어렸을 때니까 아주 이게 정말 생경스러울 거예요. 예. 그래서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신군부의 쿠데타를 다루는 그 영화였죠. 히트를 쳤죠.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 그 영화를 보러 갔고 우리 역사를 배웠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그 실제판이에요. 이번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예. 자, 여기가 우리가 얼마나 강하고 유연한 사람들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줄 때가 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 만들고 하는 것도 그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걸 기회로 삼을 수도 있고, 윤석열을 마중물로 삼을 수도 있고, 우리가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자, 이번에 한번 볼까요? 제가 눈에 띈 것을 정리한 겁니다. 여기 보면은 국회에, 이건 외신 보도에서 봤습니다. 한 300명 정도 투입되었다는 것 같고, 화면에 봐서도 그런 것 같아요. 과천 선관위에 120명, 처음에 10명, 그 다음 112명 추가로 되어갔다. 이게 뉴스 보도에 나왔고요. 김어준의 뉴스공장 본사 10명이 갔다. 김어준은 도피를 했다. 누가 제보를 했다. 출국 금지가 당할 것이고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그리고 뜬금없는 전공의 이야기가 포고령에 들어있었어요. 자, 이게 뭐냐? 이게 제가 파악한 군 병력이 동원된 곳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은, 그래놓고 지금 윤석열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지금 야당을 잡아넣겠다고 간 거잖아요. 야당을 종북 세력이라고 했죠. 일거에 제압하기 위해서 보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실패하고 나니까 지금 뭐라고 그러느냐? 뭐 한번 급주려고 해서 내가 너무 안타깝잖아, 상황이. 이렇게 하면서 밀고 나가고 있어요. 아니, 비상계엄령이라는 선포해서 전 세계 여론이 언론에서 이것을 대문기사로 싣고 난리가 났는데 그걸 급주려고 했다? 여기가 사이코패스라는 단어랑 되게 접점이 생기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내용을 봤을 때는 본인이 언짢은 거에 대해서 본인이 되게 언짢다는 수준이 어디에 언짢아 하는지가 다 나와 있어요. 전공의 문제. 이놈도 정말 말 안 듣네. 고약한 놈들이네. 이게 들어있고 김어준 정말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선관위는 왜 갔을까? 이것은 분명히 점괘에는 우리가 대승하는 것으로 나와 있었는데 왜 우리가 선거에 졌을까? 대패를 해서 이 꼴을 당하게 됐을까? 여소야대에 이런 정세가 설정이 됐을까? 분명히 이것은 일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중앙선관위가 개입해서 부정선거를 했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보면 겁만 주려고 했던 거 맞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자신의 정적들한테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심지어 이야기하면 개인적으로 언짢은 부분들에 대해서 겁을 주려고 비상계엄령을 발령한다? 이거는 왕이 된 양아치예요. 그래서 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선관위에 왜 갔는지 저는 그거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만은 뭐 어떤 결과가 있으면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저는 윤석열이 바라는 바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모닝 컨설터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뭐 요즘 한 달에 한 번씩 보여줍니다만은 이런 추이를 보더라도 이미 취임하고 나서 두세 살 지나고 나서부터 바로 20% 초반대였어요. 그 22개국을 리스트업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 상승 22, 21이 지금 22 한지 됐죠. 여러 달. 그래서 윤석열은 어떤 코로나 전국에 지친 사람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건드리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됐지만 불과 3, 4개월 지나자마자 바로 그 기대에 전혀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게 판명이 돼서 지지율이 지금까지 그 모양이잖아요. 더 내려가겠죠, 이제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번에 이제 모닝 컨설트 기준 15%인데 최저점을 찍게 될 거예요. 제가 이때까지 최저점을 본 게 한 자릿수가 있었어요. 제가 어디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옛날 영국 여자 총리 잠깐 있을 때 9%? 그런 거 본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거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이제 그거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예, 이미 폭발해서 지금 열차는 달리기 시작했어요. 독재 열차예요, 이거는. 미국도 못 말린다는 거예요, 지금. 자, 개인의 분풀이로서 이걸 쓰고 있다. 계엄령이라는 틀을 그래서 제가 왕이 된 양아치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전혀 지나치지 않아요.
자, 또한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여기서 뭐 어떤 뭔가를 끄집어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할지 모르겠지만은 정치판을 바꾸는 그런 용도로 쓰려고도 할 것 같아요. 즉, 뭐 헌법을 고친다든지 해가지고 지금식으로 당대당 대결 구도가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뭘 선거판을 뒤집었겠다. 그래서 본인이 계속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다. 그게 뭐 미국, 일본의 자민당 같은 그런 방식이죠. 사실은 자민당 독재잖아요. 여러 당이 있지만. 그리고 국민들하고 직접 맞닥뜨릴 일 없이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해먹을 수 있게. 그러면은 민주당만 죽이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 그림까지 그려질 수 있다. 그래서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 자,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뒷골목 깡패 수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생각의 수준이. 예. 자, 이건 김어준 관련된 기사가 난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하고 있어요. 예. 그게 계엄군을 활용하고 있어요.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친구들을. 자, 계엄군 뉴스공장 4억 출입 봉쇄, 김어준 체포주가 집 앞으로 왔고 제보가 왔으나 나는 도망을 갔다. 이런 거고 한겨레 신문이 난 것이고 이것은 뉴스공장 4옥에서 출동한 계엄군을 찍은 사진입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자, 이게 로버트 켈리라고 부산대 정치학과 교수고 옛날에 뭐 인터뷰 생방송 인터뷰 중에 아이가 들어갔고 그 아이를 잡기 위해서 엄마가 막 들어오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돼서 엄청난 조회수를 만들었던 그런 인물로 제가 기억이 합니다. 오랜만에 다시 봤네요. 예. 자, 이게 내용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윤석열이 그거는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이 사임하거나 탄핵당하지 않는다면 놀랄 것 같습니다. 사임하거나 탄핵당할 것 같습니다. 예, 논리적으로 보면 그래요. 근데 실제적으로 들여다보면 안 그렇다는 겁니다. 더 큰 일을 벌인다는 거예요. 네,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한테. 더 큰 일이 생길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까지도 마음씀 쓰면 써놔야 된다. 일단 주도권은 칼자루는 윤석열이 쥐고 있지만 그 칼자루를 지금 미국도 뺏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자, 여기서 그가 이런 이야기를 또 해요. 민주당이 그를 윤석열의 손발을 많이 묶었다.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런 대응은 너무 심했다. 이런 게 요 앞 슬라이드에서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렇지만 저는 괴롭혔다, 윤석열을 지나치게 손발을 묶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 하나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게이트도 많고 엄청난 일이 있잖아요. 처갓집에 사는 땅에 땅값을 올리기 위해서 고속도로에 노선까지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주가 조작 혐의, 이거 보십시오. 결국 7만 8천 원 나온 거냐. 탈탈 털어서 법인카드 유용 건 7만 8천 원. 법인카드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법인카드로 회식도 많이 하고 밥도 많이 사 먹습니다. 그런 교수들의 연구비 카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전 국민이 웃을 노릇이에요. 김혜경 압수수색 잘못됐죠. 잘못되기는. 압수수색을 해서 130분을 했다는 거죠. 이걸 꼬투리 잡으려고. 근데 23억 해먹은 김건희는 압수수색이 0억이다. 그래서 저 지금 검사가 탄핵당한 거잖아요. 물론 탄핵안을 통과시킨 거고 그 결정은 아마 대법원이나 이런 데서 내리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게 과하게 팔다리를 묶은 겁니까?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다른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미루어 짐작하는 것이죠. 예. 자, 이거 오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네. 자, 커트 캠벨이고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고 미국 동아시아 정책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제가 봐서는 정치인이 아니에요. 평생 공무원을 했던 사람이고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을 총괄하고 있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총괄하고 있는 실무진의 최고봉이에요. 이 자리에서만 오랫동안 있었어요. 얼마 전에 다녀갔었죠. 한 달 반 전에도.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백령도에서 평양상공으로 무인기를 보냈어요. 발칵 뒤집혔을 때입니다. 그때 부랴부랴 날라왔던 게 캠벨이에요. 그때 첫 저항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이걸 알고 있다는 걸 여러분 다 아셔야 돼요. 군사적 긴장을 윤이 계속 고조시켜왔고 우발적 충돌의 가능성이 높아졌을 때 부랴부랴 왔다. 그래서 경고를 하고 간 거예요. 저는 그 이후로 명태균 건이 더 커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은 캐비넷 정치해요. 미국이 힘을 쓰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다 아웃입니다. 박근혜 때 봤잖아요.
그런 커트 캠벨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비상계엄령권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그가 심각한 단어를 선택을 했었는지. 자, 윤이, 이게 제가 영어 원문도 들었습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이 번역은 좀 어설퍼요. 기계가 한 번역 같아요. 윤이 심각하게 오판했다. 이것은 일국의 외교부 차관이 주요 동맹국의 최고 지도자 대통령한테 쓸 표현은 아니죠. 엄청나게 강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심각한 오판을 했다고 했다. 그리고 위법적 절차다. 우리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위법적 절차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야당에서 하는 이야기,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즉, 내란죄, 반역죄가 된다는 거예요. 반란죄가. 그걸 인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버리면은 윤석열을 눌러야 되겠다는 이 표현, 이 의도가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위험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윤석열을. 네. 국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거다. 당연하죠. 자,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에 참여 안 하겠다. 탄핵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선택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아마 제일 살떨리는 부분들은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국민들의 편을 들어준 거예요. 야당의 편을 들어준 거예요. 위법적인 절차로 이야기했잖아요. 국민 저항에 직면할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윤석열도 이거 알고 있어요. 나 미국하고 빠이빠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제 미국은 더 압박을 가해 올 것이고 윤석열은 그 압박을 벗어날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북에 대한 장난이에요. 자, 그러면 미국은 지금 뭘 가장 크게 하겠습니까? 전시작전 통제권은 미군에 있고 전쟁 상태가 발생하게 되면 연합사령관에 미군이죠. 그 지휘를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윤석열을 압박할 거라고 봅니다. 예. 자, 캠벨이 10월 17일 날인가 10월 중반쯤에 왔었어요. 그때 무인기 보냈을 때 그때 우리나라 언론에서 이래저래 이런 말하고 저런 말을 했지만 핵심은 윤석열한테 경고하러 온 겁니다. 까불지 말아라고. 그때 이야기했죠. 한미일 동맹이 아니라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이다. 이게 문재인 때의 표현으로 돌아갔어요. 남한 핵무장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다. 자, 여기서 가장 큰 윤석열 입장에서 억울한 일은 뭐냐면은 윤석열 지지율이 이렇게 낮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일본과의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구족적인 관계 개선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미국이 요구한 것이거든요. 제가 봐서 유일하게 문재인이 미국의 요청을 거절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우리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국방력 많이 강화했죠. 그 점에 대해서 바이든이 등장하고 나서는 한미일이라는 축, 즉 미국과 일본이라는 틀을 엮어서 중국에 저항하게 하자. 그럼 현장에 있는 건 우리하고 일본이잖아요. 특히 우리죠. 예, 국방력이 일본보다 세니까. 자, 그걸 강하게 밀어붙였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과 한국이 화해를 해야 된다. 미국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이 따라갔을 겁니다. 본인이 하고 싶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게 윤석열을 지지하는 계층 중에 하나가 얼마 남아있지 않은 친일파 세력들이 있으니까. 어쨌거나 그 일로 인해서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졌을 거예요. 떨어지는데 중요한 기여를 했을 거예요. 자, 그랬는데 윤석열의 희망은 뭐였냐면은 한미일 연합 방위 체제를 통해서 북한에 대응한다. 이런 구상을 하고 그것을 국민한테 홍보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이 마지막 순간에 한미일 동맹에서 발을 빼버립니다. 그게 한두 달 전의 일이에요. 자, 그래서 그때는 딥스테이트 큰 방향을 틀었다.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트럼프의 당선이 확실시 됐을 때 이미 그들은 전략적 방향을 수정했다. 여태까지의 방식으로 한미일 동맹을 생각했을 때는 그걸 봤을 거거든요. 대만, 건. 예, 그래서 한미일 대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지휘하고 우리나 일본이 크게 대해서 우리가 가장 가능성이 높겠죠. 최전선에 동원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틀이었지만 지금 그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럼 다행이죠, 일단은.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윤석열은 그게 거꾸로 아쉬웠고 거꾸로 배신감을 느낀 겁니다. 미국한테. 이 시반 완전히 뭉개졌어요. 뭐 얼마나 더 오랫동안 수상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도 지금 확실치가 않아요. 그래서 충암고 라인 올리면서 계엄령 준비를 하고 북과의 긴장 고조를 했죠. 그 두 개가 한 패키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요번에 비상계엄령이었고 엉뚱하게 먼저 나온 것은 제가 어제도 제목에도 적었지만 술 먹고 했다. 즉 홧김에 또는 미국한테 보이는 신호로 또는 그가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겁을 주려면 상대방이 겁을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국민들 겁 안 먹어요. 그런 거 가지고. 우리 야당들도 그런 걸로 겁 안 먹어요. 우리 역사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한국의 근대사가 정치 투쟁에 있어가지고. 이거는 미국한테 주는 메시지라고 밖에는 볼 수 없어요. 나 너 말 안 들어, 이제는. 내 맘대로 할 거야. 건들지 마. 내가 북한 건들면 너희 어떻게 되는지 알지? 이런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전체적인 힘에서 미국을 견뎌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단기간에 많은 일들이 벌어져야 된다. 가장 큰 것은, 그런데 왜 윤석열이 그런 선택을 했느냐? 트럼프의 당선, 북미 간의 화해 무드, 종전선언. 그렇게 되면 우리는 갈 데가 없다. 그만큼 소위 말하는 그 거구적인 생각이 자기 신의 목숨처럼 여기고 사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사고가 형성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전 세계 흐름을 봤을 때는 뭐 소위 말하는 젤렌스키나 유럽의 수장들 그리고 네타냐후 그런 흐름하고 같아요. 예. 옛날 같았으면 이게 무던하게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미국도 같이 북한을 막 요구하면서 맨날 전두환이 거기는 수많은 사람을 살상시키면서 같은 민족을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았을 때도 미국은 그래 네가 나라하고 잘 지낼 수 있다면 괜찮아. 그러니까 남한 사람들 너무 정치적으로 흥분하지 마. 북한이 남심할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한국이 민주주의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압박을 넣으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게 윤석열은 나는 저항하겠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누구랑 어떤 상황이랑 비슷합니까? 박정희 마지막 순간과 여건이 비슷해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예. 자,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 한국의 민주주의 강화에 의해 공개적 목소리 낼 것, 비난할 것이다라는 거고. 이것을 엄청나게 세게 이야기한 거예요. 늘 구속으로 몰아넣겠다. 아까 부장관 이야기 들으셨죠? 국무부 부장관. 국무부 장관 블링컨은 어제 이미 이야기했죠? 우려하고 있다고. 우리는 기회를 받지 못했다고. 이겁니다. 윤석열이 미국과 맞짱을 뜨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이해관계가 대척점에 있는 일을 하겠다는 것이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여기서 미국의 압박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북한하고 불장난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겁니다. 지금. 자, 그러니까 온갖 미국 신문들이 이런 이야기를 다 뱉어내는 거예요. 미국 주요 신문 헤드라인입니다. YTN에 소개한 거죠. 대통령직 구하려 무모한 도박을 했다. 그런데 한국 국민들이 최대 시험을 잘 견뎌냈다. 예, 국회에 신속하게 모여서 해결해냈다. 자, 국회가 탄핵안을 발의했고 윤 대통령은 정치적인 미래가 불확실하다. 너 잘못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거 경고가 압박이고 고위 공직자들이 하는 이야기하고 그대로 결이 같잖아요. 쫙 나서가지고 너 선을 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아주 예외적인 이야기도 하나 덧붙이더군요. 어떤 전문가의 입을 빌려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북한이 이런 상황에서 도발을 하게 되면 윤 대통령한테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것이니까 도발하지 않을 거다. 이걸 실어줬어요. 자, 이게 뭐냐면 아까 전두환 이야기가 정반대인 거예요. 전두환은 쿠데타로 집권을 했지만 남한은 미국을 쳐다봤잖아요.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정의의 수호자로서. 그렇지만 미국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지금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북한이 이 혼란을 틈타서 남한을 공격할 수 있으니까 그냥 가자. 이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예요. 북한은 공격 안 할 거다. 윤석열만 좋게 만들어줄 건데 왜 하겠냐. 이게 사실 맞는 말이죠. 근데 미국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그의 동맹국한테 윤석열한테 정을 끊었다는 겁니다. 이게. 자, 이 논리는 뭐냐? 윤석열이 앞으로 계속 사용할 논리거든요. 우리가 혼란스러우면은 북한이 내려온다, 북한이 내려온다, 북한이 내려온다. 그러다가 다다극 한 방. 이런 걸 생각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제가 열차가 출발했다고 말씀드린다는 게 독재 열차가 이미 독재가 된 거예요. 자기의 정적을 언짢은 일들을 급주기 위해서, 협박하기 위해서, 나 이런 일까지 벌일 수 있는 사람이야 라면서 비상계엄령까지 선포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자, 이것은 미국이 최선을 다하고서 윤석열을 압박한다. 찍어내려고 할지도 모른다. 자, 여기서 트럼프가 올라온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전이 끝나게 된다. 그리고 러시아하고 미국이 화해를 하게 된다. 그리고 어려운 경제, 그리고 중국으로 치우치고 있는 세계 경제의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한다. 한반도로 관심이 모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는 한반도에서 종전선언을 가지고 미국의 리더십을 제자리로 찾는데, 그리고 경제에 있어서 새로운 출구를 찾는 방향으로서 이걸 쓰려고 한단 말이에요. 미국 사람들 자존심 기분 다 좋게 해주면서 다 칭찬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지금 일부러 그렇게, 그게 목적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트럼프 되기 전까지 내가 어떤 수를 부린다. 네타냐후가 헤즈볼라하고 휴전하고 가자에 대해서 압박을 받으니까 트럼프로부터 시리아에서 전쟁을 불지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한반도의 긴장이 거꾸로 엄청나게 고조될 수 있다는 부분이고, 남쪽의 요인으로 고조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미국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논리를 윤석열이 계속 활용할 거거든요. 말씀드렸잖아요. 남한에 혼란이 생기면 북이 내려온다. 자작극 꽝. 이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에 아마 공적이 될 거예요. 뭐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미국과 러시아의 공동의 적이 되고 G7이 여기에다 올라탈 거예요. 유엔이 성토를 할 거예요. 그 길을 이미 출발했어요. 그 길로. 네. 자, 그래서 보면은 이제 한반도의 분쟁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요, 오늘. 예.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몸만 푸는 것이다. 이번 비상계엄령은 이러한 사태가 더 악화될 것이다. 향후 1, 2개월 안에. 그렇게 감히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전시작전 통제권이 미국한테 있지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도 보면은 이제 주로 특수부대를 활용했거든요. 전시작전 통제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래서 이번에 작전에 있어가지고 비상계엄령에 있어서 미국한테 은지를 안 준 것은 사실이다, 당연히. 그래서 자기 관할하는 부대만 활용을 했다. 박근혜 때 계획을 보면은 뭐 기동사단 여러 개, 뭐 병력이 뭐 몇천 명 동원됐잖아요. 서울 시내에만 탱크 200대, 뭐 장갑차 500대. 그때 그렇게 동원할 수 있었다는 것은 미국이 그것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예시도 있어요. 이번엔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력 규모가 너무 작다.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뭔가 했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초대규모의 것은 할 수가 없다. 계엄령을. 그래서 그 용도는 상대방 급전 용도로 정도밖에 사용이 안 된다. 모든 비난을 감수하지만 나 꼭 해야 되겠다, 이번판에. 오늘 요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전조다. 충분히 그래요. 자, 그러면 군이 이제 북한에 대해서 무력 도발을 하고 자작극을 하려고 했을 때 군의 충성심은 지금 계속 헛물을 켜면서 계속 떨어질 거예요, 아마. 자, 그래서 저는 남북한 간에 전면전으로 가기는 어렵다고 본다는 거예요. 일단 미국의 압박이 있죠. 엄청난 압박이 있고, 군이 윤석열의 말을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자꾸 높아지고 있어요. 자, 이것에 외교적 압박을 넣기 위해서는 미국이 북미 종전 협상을 오히려 전 세계 언론을 잡고 있잖아요. 미국이 그게 빵빠레를 치면서 종전 협상을 오히려 빨리 촉진할 수 있어요. 이 점에 있어서는 갑자기 바이든 정부하고 마지막에 다다른 바이든 정부하고 트럼프 정부가 호흡이 맞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자, 이러면 긴장이 계속 고조될 거예요. 시민사회는 가만히 있지 않겠죠. 야당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 압박을 견디기 위한 방법은
북과의 무력 투쟁밖에 없어요. 근데 내용은 또 이래요. 그럼 말로가 대충 보이는 거죠. 그 과정에서 희생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자, 그런 이야기는 과거부터 계속 드려오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네.